들어가서 선고받고 나와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선고 안 하고 하실 말씀은 없으세요? 특별히 없습니다. 예. 그럼 어쨌든 혐의 이렇게 돈 받지 않았다, 전혀 받지 그럼요, 않았다는 예. 사실은 그대로 입장 유지하시는 건가요? 그 지난 항소심 재판 한 10개월 동안에 뭐 다 밝혔고 또 이미 또 사실은 1심에서도 밝혔습니다. 그래서 선고받고 나와서 소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뭐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대선 자금 운운하는데 불법 자금은 이론 본 일도 쓴 일도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네, 이어서 송영은 전 국민의힘 대변인,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뭐 김용이라든지 이재명 대표 얘기는 좀 잠시 뒤에 좀 하고요. 오늘 이제 보도된 뉴스들 가운데 좀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있어서 그걸 얘기를 좀 듣고 가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서부지법 그 폭동 사태가 있었는데 오늘 그 온라인 커뮤니티에 또 비슷하게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좀 뭔가 또 비슷한 그런 난동을 하자라고 하는 그 기획하는 그런 글들이 여러 건이 올라와서 경찰이 이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 이제 완전히 갈라져 있잖아요. 민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정말 현재까지도 이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할 걸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만약에 사실로 확인되면은 정말로 단호한 처분과 또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월 19일에 있었던 그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는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재현돼서는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에 영향력 있는 스피커라면은 그 누구도 그런 것을 부추기거나 옹호하거나 용기를 북돋아주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사실은 저명 인사들 중에 일부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우려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자제되어야 하고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뭐 비슷한 시도를 하거나 흉내내는 글이라도 올리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은 명백하게 실정법에 위반되잖아요. 분명하게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것은 아마 경찰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서부지법 문제나 헌법재판소 난동 폭동 문제는 정말 여야를 떠나서 뭐 보수 진보 이런 진영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기관들이 사법부인 법원과 이제 헌법 최고 기관인 이제 헌법재판소인데 여기 이제 아까 이제 유명 인사라고 말했으니까 뭐 다 아시니까 김용원 인권위원도 뭐 젊은이들에 대해서 무료 변론 얘기하고 있고 황교안 전 총리 이번에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하신 분도 뭐 젊은이들의 뜨거운 애국심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어제 퇴임을 한 서울 고법원장께서도 법원이 얼마나 신뢰와 사랑을 확보하지 못했으면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분위기와도 연관이 있는 겁니까? 그 마지막에 윤준 전 서울고등법원장의 퇴임사는 사실 그 법원 내부적인 어떤 자성과 자탄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고 앞서 그 뭐 김용현 서울시 인권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말씀한 것과는 좀 맥락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건 법원의 자성을 촉구한 거다.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자성의 의미로 퇴임하는 입장에서 하나의 변을 밝힌 것이고 다만 이제 일부 유명 인사들 중에 뭐 우리 국민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애국 청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단히 우려스럽죠. 거기에는 전환길 한국사 1타 강사도 포함된 거예요? 물론 전환길 씨는 그 본인의 발언이 그런 취지가 아니라고 바로잡는 내용의 또 공개적인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환길 씨의 진위가 저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믿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영향력 있는 스피커들은 조금이라도 그런 법원에 난입하는 행동을 부추기는 것으로 오인받을 수 있는 말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법원에 대한 어떤 폭동이라든지 폭력을 행사한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민주주의에서 가장 뭐 제일 큰 죄라 할까요? 범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서부지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국민의힘이나 또 윤 대통령 측에서 뭐 시비를 많이 걸었지 않습니까? 체포영장 뭐 발부 때도 그렇고 구속영장 심사 때도 그렇고 끊임없이 어떤 법원의 흔들기에 따르는
어떤 그런 결과였다라고 보면 이번에도 헌법재판소에 대한 여러 가지 시비들 뭐 재판관들의 인연 따라 또는 뭐 성향 따라서 이렇게 갈라치기하고 흔들고 또 부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같은 저런 아주 우려스러운 말이 나오고 그래서 빨리 자제돼야 되고 저렇게 뭔가 발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예, 예. 근데 그 지금 뭐 이게 뭐 저 행위들 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 난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데 비슷하게 이번 주에 이제 뭐 일부 뭐 좀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여론조사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재판소 신뢰 문제라든지 법원의 신뢰 문제, 사법부의 신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뭐 윤준 고법원장처럼 좀 헌법재판소라든지 법원도 좀 뭔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 더 공정하고 더 엄정하게 뭔가를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그냥 흠잡기, 그냥 트집 잡기에 불과하다라고 보세요? 그런 여론은?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법원을 흔드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민주 질서를 더 해치는 길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론조사라는 것은 지금 뭐 계엄에 대한 찬성이라든지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과하게 나오는 것, 그 연장선상에서 법원에 대한 시각들이 예. 어떤 탄핵의 찬반에 따라서 여부가 갈린다면 그것도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여론조사 자체를 법원에 대해서 하는 것도 좀 자제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하실 일 있으면 하시죠. 사실 이 1월 19일 서부지방법원 난입 사태가 있고 난 뒤에는요, 우리 사회의 모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사법에 대한 신뢰를 복원해주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 중에서 아주 그 좋지 않게 본 장면 중에 하나가 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예, 예. 법정 구속되면서 법정에서 판사를 향해서 10달 동안 뭐 하셨습니까라고 일갈했다고 전해지잖아요. 이런 태도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법원 10달 동안 뭘 했습니까? 열심히 재판했죠. 예. 열심히 재판했으니까 그 구글 타임라인을 본인의 무죄 증거라고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그거는 개변됐기 때문에 예. 즉 수정이 임의적으로 가해졌기 때문에 그 무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그 유원홀딩스에서 돈을 받을 때 뭐 햇빛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이 아니지 않냐라고 했는데 영상과 대조해 보니까 오후 6시가 훨씬 넘어서도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더라. 이런 거를 다 법원이 상세하게 심리해서 판결문에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원을 공격하는 그런 그 정치인들의 태도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뤄주는 것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연스럽게 이 얘기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도 분류가 되고는 있는데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같은 징역 5년 법정 구속 판단을 받았습니다. 같은 판단을 내린 배경 뭐라고 보세요? 뭐 고등법원에서도 그 지방 법원 지법에서 했던 거와 똑같은 뭐 범죄 혐의로 간주했으니까 그런 결과가 예. 나왔지 않겠습니까? 뭐 인정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죠, 사법부의 판결을.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와 절친하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까지 모든 뭐 유죄 예단을 내리는 그런 근거로는 너무 섣부른 판단 아니겠나. 뭐 그런 예. 부분은 상당히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측근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와 연관 짓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30번 넘게 등장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김용 씨가 받은 돈이 사실 이재명 대표의 전 대선 경선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냐. 이제 판결문에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재판에는 영향이 전혀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뭐 그것은 뭐 이재명 대표 재판을 하고 있는 재판관들이 네. 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뭐 측근이라고 해서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예. 예. 이재명 대표까지 유죄라고 예단한 것 자체는 경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서로가 다 주장할 바가 있겠지만 예.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1심조차도 제대로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예. 막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용 씨가 제출한 뭐 타임라인 증거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항소심 재판부가 전혀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앞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결국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인위적인 수정이 가해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구글 타임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가 임의로 조작할 수가 없고 정말로 그 핸드폰을 가지고 다닌 본인의 동선 그대로 기록되는 것이다 예. 라고 한다면 다른 문제겠습니다만 법원이 구글 타임라인에 대해서는 제3자의 감정도 거쳤습니다. 예. 그리고 5번 정도 수정됐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알리바이로서 작용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돈을 받았다고 하는 장소와 시각에 있어서 햇빛이 창문에서 들어왔다. 그런 증언이 있으니까 아니 거기는 그 시각에 그렇게 햇빛이 들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거 사진 영상 다 확인해가지고 대조를 했잖아요. 예. 오후 6시가 훨씬 넘어도 햇빛이 아주 잘 들어오더라. 예. 이런 것들 다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면밀한 근거에 따라서 내린 예. 판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일단 김용전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재명 대표와 아주 가까운 인사였고 이게 만약에 대선 경선 자금으로 쓰였다면 이재명 대표가 모를 수 있었겠느냐 이 부분도 이제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바로 그 부분이 우리 언론과 국민이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본격적으로 묻기 시작할 질문이 되겠죠. 예. 왜 그러냐면 이번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1심, 2심 공이 인정된 범죄 사실이요. 어떤 내용으로부터 시작하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경선에 나가게 되니까 예. 자금이 필요하게 돼서 김용전 부원장이 유동규 씨, 남욱 씨, 뭐 정모 변호사 등등에게 대장동 일당이라고 그렇습니다. 그 그러던데. 대장동 일당에게 경선 자금으로 얼마가 필요하다. 예. 뭐 광주를 비롯해서 남부 지역을 도는데 걱정이 된다. 남부 지역은 아무래도 돈이 없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자금을 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그 양형 이유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요. 1심에서도 상당 부분이 경선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뭐 예. 이렇게 되어 있고 2심에 와서도요. 일정 부분 정치 자금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김용 씨에게 유리한 양형 이유로 설치를 하고 있어요. 즉 6억 원이라고 하는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지만 7천만 원 뇌물과 별도로 예. 받았지만 이 돈을 경기도의원인 김용 씨가 혼자서 다 썼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경선 캠프에 그 당시에 그 김용 전 부원장이 부본부장이었습니다. 직위가 예.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랬으면은 이 돈을 받아서 그러면은 경선 자금으로 쓰여졌느냐, 이재명 대표는 정말 몰랐느냐, 예. 경선 무슨 돈으로 치렀냐 이런 것에 관해서 앞으로 질문이 집중될 거고 네. 이재명 대표가 언제까지고 묵묵부답할 수만은 예.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문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 쪽으로 옮겨 붙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미 이제 대장동 백현동 관련된 이제 재판이 이제 시작이 될 거니까. 그러나 이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당장 이제 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고 하면 이제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이제 항소심 그 재판이니까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고. 다만 이번 주에 있었던 이 김용 씨에 대한 2심 선고 말고 또 하나의 일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약간 대비시켜서 김정숙 전 여사의 이른바 이제 옷 문제와 이제 인도 방문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이건 사실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제 김건희 여사를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김정숙 여사를 얘기하고 해서 막 의혹이 있었던 거예요. 좀 잘 정리가 깔끔하게 된 건가요? 아니면 많은 의혹이 남아 있는데 검찰이 이것도 그냥 좀 부실하게 덮은 건가요? 참 그 김정숙 여사와 관련해서는 예. 아니 1년 반 동안 시도 때도 없이 참 세상을 요란하게 만든 그런 뭐 사건 예. 검찰에서 뭐 잊을만 하면 또 김정숙 여사 문제 꺼내지고 특히 인도 외교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외교를 좀 아는 분들은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 간에 이런 그 외교는 상당히 그 잘된 외교다라고 예.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 외교를 김정숙 여사가 또 대통령이 못 가는 사정이라서 인도의 그런 국경일에 가까운 그 나라에 가서 그런 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못 해줄 망정 지금 무혐의로 끝났습니다만 예.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마치 뭐 아주 큰 범죄를 지은 것처럼 했습니까? 검찰이 이제 계엄 이후에 뭔가 좀 역학관계가 달라지니까 또 알아서 빨리 무혐의로 처분한 그 검찰의 지금까지의 가다한 수사 좀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국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또 정폭하고 알겠습니다. 정치 공세를 했습니까? 역시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논평할 부분? 저는 그 샤넬 재킷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판단은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저 인도 타지말 방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저 발표를 액면 그대로 수긍하실 것인가에 예.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김정숙 여사는
이미 저 인도 타지마을 방문하기 4개월도 채 안 되는 시점에 인도를 국빈 방문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다녀왔어요. 예. 그때 인도 타지마을의 전신인 후마윤 묘지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다녀오면서 내가 다음에 타지마을에 꼭 갈 거다라고 말했던 것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때 다녀와서 인도 쪽에서 나중에 그 디왈리 축제에 뭐 고위급을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때 외교부에서 문체부에 간 공문을 보면은 인도에서 고위급을 보내달라고 하니 당신네 부처에 장관이 가는 거를 검토해라. 라는 공문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원래 도정환 장관 일행이 그 인도에 원래 계획된 그 방문단으로 갔으면 5천만 원도 채 안 들었는데 김정숙 여사가 가면서 그 전용기를 띄우는 비용 2억여 원을 포함해서 3억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다는 것도 다 명확한 팩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봐서 이 방문이 과연 자연스럽고 떳떳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검찰이 추가 수사하는 부분이 하나 더 남아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친문계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쪽에서는 이 김정숙 여사의 이 문제가 무혐의로 이제 수사가 안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한시름을 좀 놓은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고가의 옷을 구입했다는 의혹, 예. 그 부분은 이번에 무혐의 판단이 안 나고 계속 수사 중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그 부분은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면에서 현재 2025년 2월, 3월 요 국면에서는 일단 뭐 김정숙 여사 문제는 이른바 친문계 인사라고 불리는 지금 차기 대선 주자들 가운데 뭐 김경수 전 지사라든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까지 했던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뭐 조금 발걸음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항마로서 이 두 분들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친명계, 비명계, 게다가 유시민 유시민 작가라고 하죠. 작가까지 이제 싸움에 참전을 하면서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잠깐 얘기를 듣고 이 두 분의 논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네. 김동연 지사를 엄청 밀어가지고 겨우겨우 이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사법 리스크 운운하고 이런 거는 배은망덕한 거예요. 이제 김부겸 전 총리께서는 김부겸. 자기 자신의 역량을 넘어서는 자리를 이미 하셨잖아요. 책 많이 읽으시고, 많이 읽으시고 예, 유튜브도 많이 보시고 네. 그렇게 김경수 전 지사는 지금 이 국면에서는 네. 착한 2등이 되는 전략을 써야 돼. 자,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 윤종석 씨는 지난 총선 때 이미 그 민주당 당원이나 지지층한테는 가입표가 났어요. 이미. 다른 직급을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김동완 씨는 지금은 이 역할은 아닌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뭐 대권 이거는 과한 욕심을 내는 게 아닌가? 과한 어떤 의욕 이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좀 안타까운 마음. 착한 이등 전략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출마를 전제로 한 조언인데 제가 진짜로 캠프를 차리게 되면 그때 가서 조언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당장 그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 상황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 유시민 선생 하여튼 충고 고마워요. 그리고 역시 책 많이 읽으라는 충고 제 받아들여서 내용을 좀 제대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 작가 여러 가지 충고 고맙고 또 제 스스로도 정말로 열심히 살겠다 하는 약속 드릴게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됐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든지 혹은 이재명 대표님의 의견을 내면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손가락질 한다면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유시민 작가가 이게 킹메이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이렇게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서 주변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은 미리 기선제압을 하려고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이재명 이퀄 민주당은 오로지 이재명 당이다. 그 외에 다른 주자들은 명함도 내밀지 마라. 정말 이런 분위기인가요? 예, 유시민 뭐 작가께서 한 분 한 분을 도장 깨기 하듯이 그렇군요. 너무 철저하게 정리시켜버리는 센 발언으로 말씀하셔서 조금 당황스러워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유시민 작가는 지난 대선 때부터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검찰 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고 수사하고 또 끊임없이 기소하고
뭐 압수수색만 하더라도 100번이 넘는 걸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아주 뭐 이재명 대표를 줄곧 옹호하고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 분 한 분씩마다 저렇게 디스하듯이 하는 것은 좀 지금 시점이 좀 적절한 때가 아닌데 너무 과한 말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어떤 반작용적인 측면이 있다.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될 텐데 왜 적전분열성 그런 센 발언을 해서 본인들이 너무 좀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또 너무 빨리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좀 비판이 좀 깔려 있는 그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또 비명계 소위 인사들도 좀 이런 시점에 대한 그 구분은 좀 할 필요가 있고 또 오해를 살 만한 당원들이 상처받을 만한 또 과한 주장들은 조금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서로가 이 말이 칼과 총의 역할을 하는 지금 시점에서 선을 넘지 않는 발언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본인의 말을 잘 지킨다고 생각해요. 2021년에 공개적으로 사과문 낸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동훈 전 법무장관으로부터 그 형사 고소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재단 계좌를 뒤졌다라는 허위사실 공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유죄 확정도 됐고 지금 민사적으로도 3천만 원 배상하는 판결이 확정됐잖아요. 그런데 그때 수사를 받으면서 유시민 전 이사장이 사과문을 뭐라고 냈냐면은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4월 정치 비평을 그만두었습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하지 않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평을 안 하고 인신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명계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배은망덕하다, 지도자 행세하지 마라, 책 많이 읽어라, 다른 직업 알아봐라. 이거는 비평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비평이 아니고 우리가 인신공격이라고 합니다. 비평은 팩트를 기반으로 하고 가치를 제시하는 것이 비평이지 나는 당신이 싫다. 당신은 무슨 자격으로 정치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비평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매주 좀 여쭤보고 있는 것 같은데 등판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매번 송영은 전 대변인은 아직 확답을 해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잠시 뒤에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설 연휴 기간에 여러 이제 정치 원로들을 만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보수, 진보, 진영 가르지 않고 이렇게 원로들 만나고 다닌 행보들 단순히 그냥 명절 인사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등판을 하기 위한 빌드업 차원이다라고 봐지고요. 만난 분들이 대체로 탄핵을 찬성하고 계엄을 상당히 반대했던 분들을 좀 주로 만났다라고 봐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계엄 당일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당의 대표로서 계엄 반대를 위해서 진두지휘했던 그 인상들을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듣고 싶고 계엄에 반대하고 또 탄핵에 찬성하는 원로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본인의 어떤 뭐 지지 기반이랄까 특히 중도층을 향해서 어른들이 저를 이렇게 좀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들을 좀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이제 본격적인 등판의 초읽기가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짜 시작이 된 겁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12월 16일에 당대표직에서 물러날 때요. 그 사퇴 기자회견을 했었잖아요. 마지막 문장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였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뭘 해야 됩니까? 꾸준히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죠. 그 준비와 공부는 책을 읽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경륜이 있는 원로들을 찾아뵙고 생생한 경험을 전수받고 그것을 음미하고 자신의 것으로 함양하는 것이 다 공부와 준비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마 우리 MBN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치인이 공개적인 행보를 하면서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나설 때는 최소한의 호명 그리고 그 호명에 담긴 본인의 소명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소명에 대해서 본인의 사명감을 느껴야 된다. 즉 호명, 소명, 사명을 말씀드린 바 있어요. 아마 저런 원로들을 뵙고 지혜를 구하는 과정은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내가 인식하고 있는 소명이 맞는 것입니까? 라는 것들을
또 원로들께 여쭤보는 그런 과정들도 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제 정치 원로들도 만나고 현역 의원들도 만나잖아요. 지금 여론조사에 주로 거론되는 사람은 오세훈, 뭐 홍준표 등등 이런 분인데 한동훈 대표가 정말 당내 기반을 지금 뭐 친한계라고 분류됐던 분들이 사실은 원외 쪽에 좀 많으니까요. 당내에서 기반을 확장해 가면서 지금 여론조사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오세훈, 홍준표 이런 잠재적 후보들을 능가할 수 있을까요? 현재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호명이 많이 되고 있는 분은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죠. 예. 지금 당내의 어떤 보수의 마음은 많이 지금 김문수 장관 쪽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면 본선까지 가는 과정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힘 경선의 핵심적인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누가 탄핵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반대했느냐.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 누가 가장 분명하게 입장을 내고 반대했느냐. 결국은 탄핵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 계엄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사람 간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외의 다른 주자들은 사실은 상당히 어중간한 포지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오세훈 시장을 말하는 거군요. 아니 특정 어느 한 분만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이라고 표현할 때는 이제 각각의 한 명씩 있고 그 나머지 후보들은 그 사이에서 어떻게 본인의 존재감과 특징을 드러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누가 제일 까다로울까요? 한동훈 전 대표일까요? 오세훈 전 시장일까요? 김문수 전 장관일까요?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등판을 해서 예. 다시 부각이 되고 또 여론조사에서 또 호응을 얻고 결국은 만약에 후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두려운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결국은 전 대표가 제일 이번 두렵다. 대선도 결국은 중도층의 향배에 따라서 예. 대선의 승패가 갈릴 것인데 중도층은 여전히 2배 이상이나 계엄은 잘못됐다. 탄핵에 또 찬성하는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어느 여론조사나 다 다름이 없다고 보고 예.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도층에 어필할 후보는 한동훈 후보가 아닌가. 후보가 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그렇지 만약에 본인의 능력으로 이것을 돌파해서 만약에 후보까지 된다면 예. 그 바람은 상당히 셀 것이고 예. 중도층에 대한 우리 당의 이재명 대표와의 변별력이 상당히 줄어든다.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위협적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전제 조건이 아까 말씀하셨어요. 후보가 될 여건은 안 되지만 만약에 된다면 이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건이 안 됩니까? 후보가 될? 아니 그 부분은 지금 판단하기가 이른 게요. 아직 탄핵 심판에 대한 결과도 나오지 않았어요. 언제 선고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시기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여부도 알 수 없는데 그 여건이 되는지를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겁니다. 그걸 하루하루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그 조기 대선은 우리가 2017년에도 경험해봤지만 여론의 부침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때 가서 지켜볼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일이라는 게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탄핵 국면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막 조기 대선 얘기를 막 하는 게 유시민 작가도 그렇고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뉴스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